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진짜 처음 본 선생님도 있고 봤던 선생님도 있고 진짜 우여곡절이 좀 있었어요. 제가 원래는 1월 9일날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참 별의별 일이 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그동안 조금 빨리 봤었어야 되는데 어쨌든 한 달 정도 늦춰져가지고 마음이 되게 죄송한 마음도 있고요. 그리고 한 달 동안 원래 되게 바빠야 되는데 안 바쁜 것 같아서 바빴던 게, 원래 먼저 본 회사에서 문제를 반반씩 내기로 했었어요. 제가 내는 거, 그다음에 그쪽에서 내는 거. 근데 이제 그 회사랑 계약이 끝나면서 제가 전 문제를 다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문제를 계속 만들어내는데 바빴는데 오히려 또 좋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 나중에 우리가 이제 2, 3순환, 3, 4순환 갈 때 문제는 100% 제가 출제한 거고 제 강의에 맞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오히려 좀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한 달 동안 조금 제가 늦어졌던 거, 그런 것들은 추후로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질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한 달 동안 제가 나름 열심히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강의 연습도 또 해보고 자료도 바꿔보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선생님들한테 아주 좋은 자료들이 제공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를 미리 알고 계셨던 선생님들도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이번에 처음 들어오신 선생님들도 있는데 진짜 되게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이번 선택이 어떻게 보면 되게 도전적일 수도 있어요. 메이저 다른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거기에 뭐 그분들을 따라가는 게 좋을 수도 있고 이런데, 어쨌든 저를 믿고 와주신 선생님들 그 믿음에 제가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조금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이걸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강의를 원래 이걸로 할 거예요. 이걸로 할 건데 첫날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필기할 게 그렇게 없습니다. 오늘은 어차피 교육 철학과 관련된 부분, OT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필기할 부분들은 없는데, 필기를 하게 되면 여기다가 필기를 하기가 조금은 이렇게 집중력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이렇게 저는 이러고 있는데 선생님도 여기 필기 자료가 돼 있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여기다 이제 필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기본적으로 필기를 막 많이 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많이 하는 스타일은 아니고, 그래서 기본 이론 강의 같은 경우는 저는 그냥 그래요. 이게 솔직히 지금 2단계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해하는 거거든요. 이해만 하면 됩니다. 이해는 그냥 여기서 듣고 여기서 오케이 이해되면 끝인 거예요. 우리가 집에 가서 복습을 분명 해야 됩니다. 해야 될 때도 그러면 내가 복습을 할 때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체크를 해줘야 하면서 그 부분들을 이제 조금 더 보면 되는 것이지, 막 그거 벌써부터 막 앞글자 따가지고 암기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공부를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면 이 시간에 이해하는 걸로 이제 치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막 제가 말이 막 되게 빨라요. 진짜 엄청나게 빠르거든요. 그리고 오디오 비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유튜브를 잠깐 했었잖아요. 미라클 모닝을 하고 그다음에 뭐 하고 했는데, 그거를 했어요. 제가 시험 끝나고 나서 라이브 방송을 하나 했었거든요. 혹시 보셨어요? 라이브 방송을 했는데 제가 이제 별의별 짓을 한번 다 해봤는데, 그 라이브 방송이 끝나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이상한 기획사에서 연락을 받았어요. 유튜버들도 기획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양반들이 보고 나서 이제 컨텐츠들이 이제 뭐 컨텐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이게 오디오가 안 비었대요. 한 번도 1시간 10분 정도 동안. 그래서 이게 이럴 경우가 거의 없대요. 친생 유튜버들이. 그래서 저보고 이제 뭐 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 강사인데요. 그냥 이러고 말았는데, 어쨌든 제가 오디오 비는 걸 되게 싫어해서 막 얘기하다 보면 선생님들 막 필기하다가 뭐야 뭘 필기해야 되지 막 이런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제가 말했잖아요. 기본 이론 강의는 필기보다는 이해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필기할 부분들이 제가 나오면 여기다가 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선생님들이 차근차근 잘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우리가 요번에 이제 첫 시간 교육 철학이랑 교육사부터 시작을 할 텐데, 왜 처음에 이거냐 다 했을 거예요. 다른 분,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교육 방법부터 시작하는 분들도 있고 교육 과정부터 시작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모든 학문에 총론과 강론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모든 학문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특히 제가 그래서 교육 과정학을 공부할 때나 교육 행정학을 설명할 때나 계속 이거는 총론이에요, 이거는 강론이에요,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자, 총론과 강론이 왜 중요하냐? 총론은 제가 기본적인 이해, 기본적인 개념 뭐 이런 것들이고, 강론은 그것들을 구체화하는 거, 현실에 적용하고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론을 알고 현장에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총론과 강론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그 총론들의 총론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 이론들을 다 꿰뚫고 있는 사상적인 기반이 바로 교육 철학이고, 이 교육 철학이 나오게 된 배경이 교육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첫 부분에 교육 철학과 교육사를 배우고 나면 그 다음에 교육 과정을 배우면서 뭐 경험 중심이 왜 나오고 교과 중심이 왜 나오고, 또 나중에 교육 방법 하면서 구성주의가 왜 나오고, 이런 것들이 흐름으로 이해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첫 시간에 교육 철학과 교육사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나중에 하잖아요? 그럼 안 봐요. 진짜 안 봐요. 선생님들
안 보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예전에 수험 공부할 때 진짜 조금은 조금 소홀했던 부분이기는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첫 시간에 사실은 제일 열의가 높잖아요. 막 되게 새로운 거 하고 싶고 동기도 높고 이런데 그럴 때 이 지금 좀 재미없는 이 부분들, 재미없을 수 있는 부분을 좀 배우고 나고 되면 우리가 쉽게 다음 부분으로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오늘 강의 첫 번째 이제 1순환, 제가 이제 순환이라는 말로 표현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표현하는 게 제 입에 좀 편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가면 갈수록 우리 이거 1순환 때 배웠잖아요, 2순환 때 배웠잖아요, 이렇게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강의가 진행되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학습 방법하고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한번 들으셨던 선생님이 있어요. 제가 다른 회사에서 이미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모르겠어요. 제가 설명이라고 할까요? OT라고 할까요? 이거를 1년에 2번 한 사람은 아마 저밖에 없지 않을까. 그래서 OT만큼의 횟수만큼은 제가 1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OT를 어쨌든 기본적으로 1시간 정도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교육의 기초, 한국 교육사, 서양 교육사, 그다음에 교육 철학 이렇게 3가지 파트, 4가지죠. 4가지로 이제 진행이 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중등이면 교육 학습 방법. 여기는 제가 이제 교재 앞부분에 좀 내놨어요. 그래서 지금 돼 있나요? 그래서 교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일단은 계약이 그냥 꼬이면서 진짜 이건 사과 말씀 드릴게요. 계약이 약간 꼬이고 이렇게 새롭게 방문각에서 하게 되면서 교재 작업이 조금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요번 이제 강의를 듣는 그 중간에 교재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은 조금만 양해를 구하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틀은 조금 바뀌겠죠. 아무래도 디자인 제가 쓴 거는 이게 공문서잖아요. 혹시 선생님 다 아시죠? 다시 보셨을 텐데 저는 이렇게만 썼던 사람이에요. 글을. 7년 동안 이렇게 썼기 때문에 이게 제일 편하고, 좀 모르겠어요. 이게 되게 보기 편한데, 편하지 않아요? 아니야? 편한데? 아니, 제가 이거 편집하시는 분들에게 맡겼는데, 되게 당황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걸로 교재를 만드냐. 그래서, 전 이게 편해요. 그리고 작년에 제가 한번 해보니까, 좋아하던데, 그러니까, 진짜 좋아하네요. 좋지 않아? 난 좋은데? 난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교재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나중에 2월 초 정도로 제가 알고 있어요. 내일 모레잖아. 2월 초중순, 2월 10일 전후로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교재가 나오면 되고요. 지금은 이제 거기다 필기를 하시거나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일단 첫 번째 학습 방법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선생님들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번에 처음 시험이 아신 선생님들도 있고, 처음이신 선생님들도 있고 하지만 기본적인 내용들을 아실 텐데 제가 조금 알려드릴게요. 몇 가지 조금 말씀드릴 게 있어가지고. 자, 우리가 이제 시험이 사전 예고가 6월에서 8월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본 공고 거쳐가지고 2차 시험 1차 시험을 11월에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느냐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선생님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본 공고, 예비 공고를 할 거면 차라리 본 공고를 6월 달에 내면 되지 않겠냐. 그리고 그 예비 공고 사전 예고 같은 경우는 더 빨리 내면 안 되겠냐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이게 다 그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예산이라든지 정원의 문제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예산과 그 정원 작업들을 예산은 기획재정부에서 하고 그다음에 정원 같은 경우는 행정안전부에서 해요. 교육부가 하는 건 없어요. 교육부는 요청하는 역할이고 그것들을 결정하는 거는 행정안전부랑 기재부가 합니다. 근데 그런 작업들을 언제 하느냐? 6월에 해요. 6월에. 그러면 5월 달에 뭐 하겠어요? 교육부는 교육청에다가 자료를 뿌려요. 너네들 인원 몇 명 필요하니? 그럼 이제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줍니다. 지금 퇴직 교원이 몇 명이고, 예정 교원이 몇 명이고, 그다음에 지금 대기 발령자가 몇 명이어서 우리는 신규가 지금 몇 명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작업들을 5월에 해요. 5월에 딱 하게 되는데 그게 작업들이 빨리 되면 좋죠. 근데 생각보다 여러분 나중에 물론 교육청에 가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교육청의 일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근데 이게 일을 못 하셔서 그런 게 아니라 교육청에 또 문제가 있는 게 장학사님들이 그걸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장학사님들이 진짜 일이 많아요. 한 명당. 너무나 많아요. 학교가 장학사라고 하면 그 장학사 선생님이 다루고 있는 학교가 있거든요. 관할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과목이랑 상관없이 관할하는 학교가 있고 그래서 거기서 발생하는 학교 그 일에 대해서 그 장학 업무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본업이 또 따로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출장들도 엄청나게 많고 근데 그런 분들이 밤 11시, 12시까지 일을 하면 좋죠. 우리 입장에서는. 근데 그분들도 가정이 있고 이러니까 그런 것들이 상당 부분 지체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5월까지는 100% 그 일이 끝나지 못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교육부가 6월 정도에 받아보면 또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교육청에서 터무니없는 정원을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그 말했잖아요. 퇴직교원, 예상교원이 몇 명이고 현재 대기 발령이 몇 명이고 그 다음에 앞으로 신규가 몇 개, 신설학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이게 그건 되게 그냥 수치화가 돼 있는 거예요. 수치화가. 그냥 계산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게 되니까
정말 뭐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경기도에서 국어 1명을 뽑는다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많은 경기도에서. 근데 실제로 그 계산식에 따르면 그렇게 나와요. 근데 그걸 이제 교육부에다 내요. 그럼 교육부가 보고 야 이렇게 내면 문제 엄청나게 커져요. 지금 당신네 이러면 정말 이게 예시입니다. 예시.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거 진짜 그 신규 예비교사 선생님들 아마 정말 민원 폭발할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작업들을 계속해서 하는 게 6월 달이에요. 6월 달. 왔다 갔다 하면 진짜 심하면요. 과장님, 그러니까 교육부 과장님들 이렇게 불러요. 불러가지고 이번에 제발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그러면 우리 다음에 대기 발령이 또 이렇게 많아요. 그러면 괜찮아요. 우리가 책임져 줄게. 막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6월이 지나고 이제 그것들 이제 기재부에 넘어갑니다. 행정안전부에. 근데 그러면 걔네들이 또 빨리 해주냐?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다른 예산과 다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그 과정들, 너 이거 맞아? 틀려? 아니야, 이 인원이 맞아. 이런 작업들 하다 보면 6, 7월이 그냥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아마 사전 예고가 거의 8월 달에 좀 나왔을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정부가 또 바뀌었잖아요. 정부가 바뀌면서 예산 작업을 다시 새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6월에서 8월로 그냥 이렇게 막 뭉뚱그려 나오는 게 어쩔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또 보니까 지금 나오는데 초등교원 서울에서 뭐 절반인가? 뭐 이제 덜 뽑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자, 이런 것들이 막 기사에 왜 나온 줄 아세요? 이거 교육부랑 연관 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육부에 출입기자단이 한 20, 30명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막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교육부는 절대 교원 정원을 감축하려 들지 않아요. 교육부는 무조건 교원 정원이 많아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교학점제 해야죠. 뭐 여러 가지 할 게 너무 많아. 그러려면 교사가 많이 필요해요. 진짜 많이 필요해. 그러면 교육부가 계속해서 요청하는데 행정안전부랑 기획재정부는 만약에 거기서 인력을,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이라서 한번 뽑아놓으면 자를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게 다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계속해서 감축하려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 우리가 이제 나중에 현직 가거나 뭐 그렇게 했을 때, 교육부 왜 이렇게 이 정원을 안 뽑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거기서 시위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시위의 대상은 교육부가 아니라 저기에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입니다. 그래서 요게 우리의 주적은 거기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제 주변에서 이제 뭐, 교육부 막 정원 뭐 그거 뭐야,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그런 얘기 해주세요. 내가 듣는 그 강사가 교육부 출신인데 그 양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이러니까 제가 작년에 누구한테 들었어요. 사실은 저 최원이가 강사가 아니라 교육부에서 파견한 인식 개선을 위해서 파견한 사람이다. 사실 쟤는 현직에 있는 애인데 약간 이거를 소위 말해서 그런 교육부에 대한 그런 나쁜 인식을 없애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하는데 물론 저 그런 건 있어요. 저는 교육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 전 직장이기도 하고 사실 어제도 제가 교육부에서 동아리를 하나 만들었는데 아직도 제가 하고 있어요, 활동을. 그래서 저는 교육부 굉장히 좋아해서 거기에 대한 오해를 조금 풀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그런 것들도 일종의 소양이 될 수 있으니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선생님들 이제 그런 소양들도 알아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1차 시험이 이제 11월에 잠깐만요. 다시 하면 되죠? 다시 하면 되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끊기면 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11월에 1차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요번에 조금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11월 넷째 주에 시험을 주로 보잖아요. 셋째 주나 넷째 주. 그래서 작년에 11월 26일 날 이렇게 봤었던 것 같은데 초등이 11월 12일, 그러니까 시험 2주차 때 보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 바뀔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작년에도 논의가 나왔었던 거고 재작년에도 논의가 나왔었는데 중등 쪽에서 지속적으로 조금 우리가 먼저 봤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들이 중등 쪽에서 조금 더 빨리 결정되고 빨리 발령받고 막 이런 것들이 조금 구조적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어서 그래서 작년에 어떤 게 좀 있었냐면 우리가 이런 과정들 있잖아요. 사전 예고하고 1차 시험하고 이런 거를 결정하는 게 시도 공동관리위원회라는 게 있거든요. 제가 이제 공관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 공관위가 1년에 4차례 정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3월, 6월 뭐 이렇게 하게 되고 그 공관위의 실무자 회의도 하게 되는데 총 8번의 회의를 거치게 돼요. 우리 시험을 위해서 시도별로 하는 그 회의가. 근데 그 시도 공관위에서 작년 마지막 시도 공관위 때 10월 달이었나? 그때 이거를 바꾸자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 본공고 나오기 전에. 근데 그때 돼서 만약에 바꾼다고 해봐요. 그럼 되게 혼란이 올 거 아니에요? 우린 다들 11월 마지막 주에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때 마지막에 논의 나왔던 게 뭐냐? 내년으로 넘기자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이제 시도공간이 첫 번째 시도공간이가 아마 3월, 4월 중에 할 거거든요. 그래서 3, 4월 달에 그 내용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나오게 되면 제가 어쨌든 이렇게 발품을 팔아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그래서 그 커리큘럼 가이드에 보면 그 오순환 제 실전 모의고사 강의 끝이 10월 30일인가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파이널이라고 하는 게 되게 약간 뭉뚱그려 나왔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일정 때문에요. 만약에 진짜 요번부터 바뀌어가지고 11월 둘째 주에 시작해버리면 파이널을 못하고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오순환 끝까지 10월 말까지 다 끝내놓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2주차 때 본다? 그럼 파이널은 뭐 한두 차만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더 길어진다? 그럼 파이널 좀 더 오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1차 시험 우리가 보면 되는데, 자, 우리가 이제 논술형 시험인 거고, 우리가 공식적으로는 문항이 하나예요. 하나. 한 문항. 그래서 우리 교육학 시험이 하나라고 딱 할 수 있는데, 공식적으로는 하나의 문항이고 그 안에 4개의 소주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문항을 하나라고 한 게 큰 주제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주제가 일종의 한 문항이고, 세부 문항, 그러니까 소주제가 4개 있고 세부 문항으로 하면 10개, 12개 정도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시험에서 할 때 항상 이론을 한 10개 정도 물어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 그 방대한 교육학 우리 그 범위 중에서 나오는 걸 결국엔 10개더라 라고 이제 좀 보시면 돼요. 좀 억울한 것 같아요. 저는 좀 더 나왔으면 좋겠는데, 객관식 때는 40개씩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40개씩 나오다가 지금은 10개, 그리고 좀 더 축소해서 보면 4개 막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시험이 출제 범위가 뭐 교육부 고시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뭔가 대단한 것 같은데, 이 고시됐다고 해서 뭐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과목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과목표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냥 교육학 개론, 교육과정 이런 게 나와 있는 요게 답니다. 요거 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시에 대해서 조금 그냥 알고 하면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론적인 측면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문제에서 15점이 나오게 되고 구성 및 표현에서 5점 이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왜 나왔냐? 왜 나오게 됐냐? 우리가 처음에 14학년도 시험에 나올 때 논술형을 바꿀 때 파일럿 테스트 이런 것들을 해보잖아요. 근데 해봤는데 생각보다 꽈락이 나오는 거예요. 꽈락이. 애들이 이렇게 못 쓰는 거죠. 그 당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 교육학 시험이, 선생님들 이게 있어요. 교육학 시험이 무슨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우수한 사람을 선발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교육학 시험은 약간 독특한 게 있어요. 교육학 시험은 우리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붙이려고 하는 시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기본적인 소양만 어느 정도 있으면 붙여주겠다라는 거예요. 애초에 그렇게 설계가 돼 있었어요. 2008년도에 처음 논술을 만들 때, 그러니까 그때부터 논의를 시작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2014학년도 이제 도입이 되게 된 건데, 어쨌든 우리가 처음으로 얘기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기 때문에 꽈락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꽈락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할 때 일종의 기본 점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 기본 점수라고 하는 게 그냥 무조건 모든 거 아무것도 안 써도 5점 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쨌든 논술이잖아요. 논술이에요. 글을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선생님들 논술을 하라고 하면 생각보다 서술을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다음에 제가 재작년 이제 하반기부터 이 일을 시작하고 했는데, 그 답안지를 많이 보잖아요. 많이 보면 그런 부분들이 되게 아쉬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주제 하나 나오고 소주제가 이렇게 4개가 나옵니다. 근데 선생님들 이 소주제마다 한 단락씩 쓰죠. 한 단락은 진짜 기깔나게 잘 써. 근데 다 모아놔. 그럼 이게 글이 아닌 거예요. 그냥 하나의 섬처럼 둥둥둥둥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면 여기서 점수가 까이는 거예요. 1점. 논술의 내용과 주제의 연계. 모든 것들은 특징이 나오든 장단점이 나오든 큰 주제에 맞게 써줘야 되는데, 특징 따로, 장단점 따로, 큰 주제 따로, 소주제 따로 이렇게 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말로만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모의고사 문제 풀고 이렇게 되면 제가 나중에 답안지 특강을 할 거예요. 그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요번엔 진짜, 그리고 요번 시험에 이거에서 점수를 많이 깠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시험이 안정화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원래 취지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원래 취지 중에 하나가 여러분 하나의 논리적인 글을 쓰세요였거든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 그 이전까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 써주면 여기에서 3점을 그냥 줬는데, 이제는 우리가 조금은 연계돼서 좀 써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3점을 다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표현의 적절성은 한마디로 맞춤법이에요. 맞춤법. 그래서 제가 이제 답안지 채점을 할 때, 채점 들어갔던 친구들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의외로 맞춤법을 틀리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저도 틀려요. 쓰다 보면 이거 잘 못할 때 있잖아요. 막 빨리 쓰다 보면. 근데 그런 것들보다는 지향과 지양. 와, 진짜 그거 되게 크리티컬하잖아요. 갑자기 위에서는 장점 다 써놓고 마지막에 지향해야 된대, 그거를. 있어요, 진짜 그런 분들이. 근데 이게 다른 사소한 거에서 쓰면 넘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크리티컬한 게 보이면요, 다른 것들도 보이게 돼요. 그렇게 되면 괜히 여기서 남들은 다 받는 점수를 까이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까이다 보면 나랑 얘랑 답안이 똑같은데 나는 18점인데 얘는 20점인 거예요. 그리고 나는 소수점 차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거 너무 아깝잖아요. 원래 내가 더 이기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서 점수를 잃지 않도록 충분히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런 노력들은 우리가 이번 강의에서 1순환 때 듣는다기보다는 제가 계속해서 2, 3순환, 그 다음에 4순환 때, 4순환 때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실전 모의고사 때 그런 부분들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게 제가 이렇게 가도 되겠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시험에 이제 출제 경험을 조금 보면요. 잠시만요. 이게 그냥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출제 경향을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처음에 시험에 도입된 게 14학년도에 처음 도입이 됐습니다. 처음 14학년도에 도입이 되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조금 출제 유형이 됐냐? 2014학년도 이후로 이제는 이론의 현장 적용형으로 출제 유형이 안정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라고 하면 우리가 오픈형, 열린형, 닫힌형 이렇게도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저는 이론의 현장 적용형이라는 말로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제가 다른 3분 뚝딱 그런 거 이제 예전에 활동을 할 때 그런 것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출제 흐름들이 크게 이렇게 세 단계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14학년도에 도입이 되고 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서술형으로 논술형은 문제를 냈는데, 문제를 출제하는 그 출제 기관, 평가원도 그렇고 출제자들도 그렇고 노하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기본적인 이론의 개념과 특징, 장단점 중심으로 나왔어요. 명칭이 뭐냐, 특징이 뭐냐, 이런 부분들로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논술이라기보다는 서술형 문제에 가까웠었거든요. 그냥 문제 우리가 지문이 이만큼이 나와 있는데, 지문을 안 보고도 그 밑에 있는 그 진짜 소주제, 그 부분만 보고도 그냥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있었다가 16년도에 자성이 그러니까 반성을 한 거예요. 평가원 내부에서. 이게 논술형이 아닌 것 같다. 이게 조금 너무 단편적인 것만 묻고 있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이것들 좀 변화를 주자라고 하면서 그때 물론 인적 구성의 변화도 조금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문제를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럼 어떻게 해야지 조금 우리가 실제 현장에 맞을까라고 했는데, 지문의 형태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 전까지는 그냥 막 줄글로 써있던 거를 신문 기사 형태라든지 대화 형태라든지 메모 형태라든지 이렇게 문제의 형태를 바꾸게 돼요. 그러니까 지문의 형태를 바꾸게 돼요. 근데 문제 자체는 도입기 때랑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그냥 기본적인 개념, 특징, 장단점 이런 것들을 묻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문 따로, 문제 따로 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종의 과도기라고 보면 돼요. 그러다가 21학년도, 그러니까 2020년도에 이때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 교육계의 패러다임이 전반적으로 다 바뀌고 있을 때, 원격 수업이 딱 나오게 되면서, 코로나 이런 거 나오게 되면서 막 패러다임이 바뀌니까 우리도 이제 문제 조금 변화를 줘야 되겠다. 기존의 문제들을 봤더니 너무 지나치게 이론적인 거, 지엽적인 것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바꾸자. 그래서 교육 패러다임 바뀌었으니까 교육 패러다임을 반영한 큰 주제가 나오게 되고, 그 주제와 연관되는 문제들을 현장형으로 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현장형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근데 선생님들은 아마 열린형이라는 말, 오픈형이라는 말을 쓰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오픈형, 열린형 이런 말들을 이렇게 막 썩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열린형 이게 답이 없다, 답이 뭔지 모르겠다라고 해서 하는 건데, 우리가 어떤 시험이든지 답은 다 있어요. 답은 다 있고 방향도 다 있어요. 다만 다양한 답이 있고 좀 더 폭넓겠죠. 열린형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래서 저는 그것들을 현장형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인 방안을 묻는다든지 실행 전략을 묻는다든지 지원 방안을 묻는다든지 이러한 것들, 우리가 열린형이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현장형이라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때부터 21학년도부터는 현장형 문제들로 주로 출제가 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시험이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이게 갑자기 뭔가 출제 원칙이 바뀌어가지고 도입기 때 이렇게 나오고 과도기 됐다고 이렇게 아니라, 2008년도에 처음 임용시험 논술형 이런 얘기 나왔을 때부터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평가원의 출제 원칙은 동일합니다. 중등학교 교사에게 필요한 전문 지식과 자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려고 시험 문제를 내는 거고요. 그리고 학교 교육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지식, 기능, 소양을 묻는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우리가 그냥 이론만 묻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문제를 내겠다라고 한 게 2008년도부터 계속해서 있었던 얘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할 노하우가 약간은 부족해서 그랬기 때문에 그 도입기와 과도기를 거친 것 뿐이지 한 번도 이것들은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변하지 않는 한 지금 우리 계속 알고 있는, 지금 우리가 이론도 나오고 현장형도 나오고 이러잖아요. 이런 추세는 계속해서 갈 거예요. 다만 조금씩 뭔가가 그 안에서 세부적인 것들만 바뀌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문제 한번 선생님들 작년에 푸셨던 선생님들, 직접 현장에서 푸셨던 선생님들도 있고 한번 그냥 볼게요. 그래서 문제를 보면 여기서 문제를 풀겠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큰 주제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반영한 학교 교육 개선이라는 주제가 나왔고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막 나게 나왔어요. 근데 이때 조금 문제에서의 특징이 뭐였냐면 읽을 거리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굉장히 그 이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아마 선생님들 중에 실전에서 풀어봤던 선생님들은 시간이 되게 좀 부족했다라는 생각들도 드셨을 거예요. 이 문제의 난이도에 비해서 난이도는 어렵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부족할까? 당연하죠. 읽을 거리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그 난이도 설문을 제가 시험 끝나고 나서 바로 한 3일 정도 만에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대부분이 쉬웠다고 말씀을 해줬어요. 어려웠다라고 응답하신 분들은 10% 정도밖에 안 됐고 쉬웠다 보통이다가 거의 90%였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어려웠던 주제가 뭐였냐라고 하면 소주제 1에 대해서 어렵다고 하신 분들, 소주제 4에 대해서 어려웠다고 하신 분들이 이제 반반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되게 웃겼던 게 제가 이거 설문조사를 하면서 그 초수냐, 재수냐, 삼수 이상이냐 이렇게 나눠놨었거든요. 근데 초수이신 선생님들은 대부분 소주제 1이 어렵다고 했어요. 근데 삼수 이상의 선생님들은 소주제 4가 어렵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만나서 얘기해도 들어보니까 그 초수 선생님들은 어떻게 했어요? 인생건 첫 번째 시험인 거예요. 물론 수능이라는 것이 있었지만 그러니까 수능이라는 것은 대학만 해당되는 건데 이거는 우리의 3, 40년과 관련된 문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긴장이 돼요. 너무 긴장이 되는데 첫 번째 시험, 교육학 시험 첫 번째 시험의 첫 번째 문제가 얼마나 어렵게 다가오겠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려웠다기보다는 낯설었을 거예요.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근데 3수, 4수 이상인 선생님들은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시간이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소주제 4를 어렵다고 생각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소주제 4는 사실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냥 관료제에 규칙과 규정을 강조하는 그게 어떤 장단점이 있느냐 정말 기본적인 문제였거든요. 근데 그게 왜 어렵다고 생각했냐? 그냥 시간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냐.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읽을 거리가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초수시 선생님들은 이게 읽을 거리가 많은 건지 적은 건지 몰라요. 그냥 가서 이제 보거든요. 그냥 문제 나왔나 보다. 근데 3수, 4수 선생님들은 문제 읽을 거리가 많으니까 일단 왜 이렇게 많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 배분상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요 반응인데 초수, 재수, 어떤 선생님들이 사실은 쉽게 답안을 썼어요. 한 번쯤은 다 들어본 이론이라서 어렵지 않았습니다. 열린형에서 닫힌형으로 회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분들도 있었는데 이게 되게 마지막 게 공부를 오래 하신 선생님이 이렇게 응답을 주셨어요. 다들 쉽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문제 내에 읽을 거리가 너무 많았다. 그리고 조건들도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게 결코 정말 마냥 쉬운 문제만은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주세요. 저는 이게 맞다고 봐요. 문제 읽을 거리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조건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문제마다 하나씩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반영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우리가 문제를 봤을 때 보면 굉장히 다양한, 그러니까 새로운 유형이 나왔어요. 기존의 대화형, 메모형 이런 것이 아니라 자료를 분석하는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기존의 같은 경우에는 만족도 조사 결과로 한 단락, 반응 한 단락, 분석 내용 한 단락으로 나와서 쓸 거예요. 예전 같으면. 근데 이것들이 하나에 들어가게 됐고 이게 소주제별로 4개가 나온 거예요. 그 얼마나 이게 읽을 거리가 많다고 느껴졌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시험이든지 왜 이렇게 나오냐 보면 어떤 시험이든지 시험이 안정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조금씩 바꾸게 됩니다. 근데 뭘 바꾸게 되냐? 2가지를 바꿔요. 하나는 난이도를 바꾸게 돼 있고요. 하나는 출제 유형을 바꾸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시험 그랬잖아요.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고. 붙이기 위한 시험이기 때문에 난이도를 한 번에 이렇게 막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니까 바꿀 수 있는 게 출제 유형인 거예요. 지문 유형을 바꾸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험에서 요번에도 제가 볼 때는 또 다른 문제 형태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우리 모의고사 버텼던 선생님도 있는데 제가 8번 모의고사의 모든 유형을 다 다르게 했거든요. 다르게 했는데 좀 후회가 들어요. 한 16번을 할 걸 그랬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올해는 모의고사 횟수를 좀 늘린 건데 그 늘리려는 게 그냥 단순하게 모의고사 연습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쓰는 연습하기보다는 출제 유형을 정말 다양하게 조금 하고 싶어요. 그래서 다행인 거는 제가 했었던 작업들, 그러니까 여기 오기 전에 교육부에 있을 때 했었던 작업들 중에 하나가 뭔가 계속해서 다양화하게 만드는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요번에 이미 다 사실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놓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계속해서 검수하는 단계에 있는데 출제 유형을 요번에는 계속해서 다양화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 요번에 시험을 준비를 할 때는 물론 기본적인 내용들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문제에 대한 적응력도 키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문제 아까 볼 때 아까 장수희신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문제에서 읽을 거리가 되게 많았다. 조건 고려할 게 많았다. 라고 하시는데 한번 볼게요. 제가 잘 보실지 모르겠는데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이 문제를 읽어야만 쓸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문제 내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게 기본적인 우리가 방안들, 그러니까
그 열린형 문제라고 하는 현장형 문제와 관련된 게 이제 노란색, 그다음에 파란색이 우리가 다친형이라고 하는 이론형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개수로만 보면 빨간색이 한 3, 4개, 노란색도 3, 4개, 파란색이 3개 정도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보면서 되게 놀랐었어요. 그러니까 21학년도 시험이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마음에 들었거든요. 정말 잘 낸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큰 주제에 맞게 나머지 소주제 4개를 정확하게 큰 주제와 연관돼서 써야지만 답이 되는 거예요. 원래 같으면. 근데 물론 채점하다가 물채점 되고 막 이렇게 되고 했는데 22학년도 시험은 솔직히 약간 이거 왜 이렇게 문제를 냈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알고 봤더니 문제가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소주제 2하고 3 보면요. 큰 주제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진짜 그 당시에 문제를 보면. 그래서 22학년도 시험이 조금은 저는 좀 이상했는데 23학년도 시험을 보니까 정말 잘 낸 문제를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론형과 현장형이 적절하게 균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정말 시험에서 우리가 그 아까 말했었던 평가원의 출제 원칙하고 너무나 부합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문제가 잘 나와 있다라는 거 우리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문제를 봤을 때 우리는 이론형에 대비하기 위해서 당연히 기본 이론을 숙지를 해야 되겠죠. 기본적인 내용들. 그리고 그 이론들을 현장에 적용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1순환 강의의 초점은 당연히 이게 되겠죠. 이게 되겠는데 제가 중간중간에 예시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조금씩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막 구체적으로 푸는 건 아니고 이렇게 이런 이론들이 현장 적용형으로 이렇게 출제가 될 것이다. 그랬을 때는 우리는 이런 식으로 좀 써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실제 시험 결과를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실제 이제 시험 결과 제가 이제 결과 합격자 발표가 1차 합격자 발표가 나오고 나서 역시 한 3일 정도 제 채널 수강생들 대상으로 한번 결과를 취합을 했는데 이거는 말씀을 좀 드리면 사실 평균 점수가 되게 높아요. 17.3점. 그래서 뭐 이렇게 높아? 근데 이게 제 채널을 알고 있는 사람이 초수일 가능성이 되게 적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리고 다른 거 하시다가 진짜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제 것까지 유입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생님들이 기본적으로 실력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다 대고 설문조사를 하면 다 할까요? 내가 자신이 있으니까 해요. 그래서 2가지 문턱이 있어요. 내가 어느 정도 실력이 돼. 근데 거기에 대고 적극성도 있고, 성적도 잘 나왔고, 그랬을 때만 응답에 응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평균수가 높다는 점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럼 어느 정도가 실제 합격자들의 점수일까? 저는 중간으로 그냥 봤습니다. 중간. 그래서 50% 점수가 18.33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되게 높긴 하다. 18.33은 나야지 1차를 붙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그게 있었는데 제가 이제 여기 오면서 통계를 하나 봤어요. 그랬더니 그 메이저 과목입니다. 메이저 과목에 1차 합격자 200 몇십 명의 다 여기 학원 소속이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한 것 같아요. 방문각이 좋아요. 어디랑 달라. 그래서 방문각의 그 특정 과목에 1차 합격자들의 교육학 점수 평균이 18.66점이었어요. 그래서 18점은 나와야 우리가 시험에 붙겠구나라는 확신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합격을 위해서 선생님들은 18점, 19점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아쉬운 것들이 뭐냐면 선생님들이 야, 공부 안 해도 15, 16점 나와 교육학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실제 그런 경우도 많죠. 공부 하나도 안 했고 진짜 마지막에 셀프 교육학 유튜브지만 봤는데 18점, 19점 나왔던 선생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선생님들은 정말 극소수고요. 우리가 그런 분들은 제가 이제 예전에 행시할 때도 그랬는데 그런 분들은 저희가 관운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정말 조상신이 도운 거예요. 근데 선생님들 그랬어요? 그러면 좋죠. 그러면 좋은데 아닌 경우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내가 기본적으로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노력을 할 때 제가 되게 안타까운 게 15점, 16점을 맞아요. 맞고 나서 저한테 아니면 다른 데서 얘기를 하시는 게 저 지역 선택을 잘못했어요. 제가 소수점 차로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래요. 이거 핑계대네. 근데 이게 핑계가 아니라 실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통계를 이제 보면요. 우리가 통계를 공개를 막 정확하게 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어쨌든 보게 되면 볼 수 있는 루트가 있었어요. 예전에 보면 합격선에 그 가운데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시험 점수라는 게 이렇게 피라미드가 아니라 되게 이상한 형태로 좀 돼 있어요. 그 합격선이라고 하는 커트라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예요. 그게 실제로 소수점 차로 떨어졌어요. 내가 지역 선택을 잘못했어요. 진짜 그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인데 그럼 제가 그런 거죠. 그래서 교육학 몇 점이에요? 16점이래요. 1점만 더 받았었으면. 이게 교육학이 19점, 20점 맞는 거 분명 어려워요. 근데 18점을 맞는 것까지는 괜찮거든요. 어느 정도 공부를 하면 돼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아쉬웠던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 또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점을 목표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이제 강의를 한다고 했을 때 저희 이제 가족이 얘기해 준 게 있는데, 저희 가족이 누나가 대기업의 마케팅 총괄로 있어요. 근데 이제 마케팅 총괄로 하다 보면 당연히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소비자들을 분석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소비자들 중에 지금 이제 소위 말해서 MZ 세대를 분석하는 그런 것들을 자료를 받은 거예요. 근데 여기 분들 다 MZ죠. 근데 저도 MZ래요. 나도 MZ래. 근데 전 그 단어 자체는 좀 웃기긴 한데, 어쨌든 그 세대를 분석을 했는데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4가지가 있대요. 그래서 너 강의하면서 절대 그 4가지를 하지 마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4가지 뭐냐 했더니 조충평판이래요. 조언, 충고, 평가, 판단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순간 꼰대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전 제가 제일 하는 게 조충평판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평가랑 판단은 해야겠죠. 선생님들이 답안지를 저에게 제출을 하잖아요. 그래서 평가, 판단은 직업적인 것들 때문에 해야 되는데, 제가 조언이나 충고는 사실은 이번 강의를 하면서도 이런 부분들은 내가 조금 얘기를 좀 좋겠다라는 것들이 있는데, 저희 누나가 그걸 듣고 나는 너 절대 하지 말라. 그럼 뭐가 필요하냐? 그러니까 제안이 필요하대요. 제안. 그 제안과 조언이 뭐가 좀 다른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생님들에게 제가 그래서 여기서 선생님들이 이 공부 목표가 20점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18점, 19점이 나와요. 이렇게 하는 게 일종의 조언일 수도 있는 건데, 제안은 20점을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려면 우리 같이 이렇게 해볼까요? 뭐 이런 것들인 것 같은데, 얘가 다른 거는 모르겠어요. 제가 진짜 조충평판은 안 할 건데, 강의 중에 좀 그래요. 제가 그걸 듣고 그래, 나도 먹고 살아야 되면 그런 소비자 분석에 따라야겠지. 근데 이거만큼은 좀 조언과 충고를 해주고 싶어요. 선생님들 목표는 20점이어야 됩니다. 20점. 그래야지 18점, 19점이 나와요. 20점 목표에서 20점 나오면 정말 베스트요. 정말 최고예요. 근데 저도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제 인생에서 공부라는 걸 시작한 게 고등학교 때거든요. 중학교 때까지는 또 놀다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하는데, 제 목표는 언제나 100점이었었어요. 언제나. 근데 뭐 실제로 100점 안 나오죠. 막 틀려. 근데 그러면 막 안타깝고 막 분하고 막 이래요. 근데 이게 어떤 마음가짐이 다르냐면요. 20점, 그러니까 100점을 목표로 하게 되면 어려운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어려운 문제 당연히 나올 수 이해 안 되는 문제 나와요. 저는 진짜 파이너의 쿠레레, 이게 너무 어렸었어요, 예전에. 근데 이게 만약에 우리가 18점, 19점이 목표인 사람이면, 그래, 이거 안 나올 거야. 이거 나오면 틀리지 뭐. 그래도 난 다른 거 다 맞으면 되니까. 이게 18점을 목표로 하는 사람의 마인드고요. 20점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의 마인드는, 야, 이것도 나오면 어떡하지? 그러면 막 그때부터 인터넷 찾아보고 좀 쉽게 표현된 거 찾아보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게 나왔을 때도 쓰게 되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 점수를 어느 거에 하느냐에 따라서 기본 이론을 어느 정도까지 봐야 되는데 공부 범위가 달라져요. 근데 그런 것들이 누적 되다 보면 나는 18점을 목표로 하고 내가 이거 제끼고 했는데 실제 시험에서 15점 나오는 거고요. 20점 목표로 했던 사람들은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19점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벌써 4점 차이가 나버리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 나중에 1차 합격자 발표 나고 되게 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자기가 합격하고 나서도 몇 점 안 높은 거예요. 1점도 안 높고 막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 불안해서 면접하는 그 내내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면접 때 오버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자, 우리가 그런 걸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조금씩이라도 우리가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하나씩 목표로 점수를 받으려면 우리가 이렇게 20점 이상을 목표로 하면서 실제 시험에서 18점, 19점 이상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학습의 딜레마가 조금 발생하게 됩니다. 아까 우리가 교육부 고시 블라블라 나왔던 거 보면 막 교육 과정, 방법, 행정, 평가 다 나와요. 너무나 이론이 방대한데 시간은 우리가 부족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전공이 80점이잖아요. 전공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전공이 이렇게 중요하면 우리가 전공의 80%의 시간을 할애를 하고, 사실 더 그 이상을 하게 되겠죠. 근데 교육학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정말 적어요. 사실 선생님들 요번에 우리가 지금 이 귀중한 시간, 월요일과 화요일 매일 4시간씩 월, 화에 걸쳐서 하는 것도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시간을 쪼개서 진짜 귀중한 시간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래서 이런 부족한 학습 시간에 이런 방대한 학습 범위를 학습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줘야 되냐. 이론은 당연히 나올 것 중심으로 컴팩트하게 공부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전 적용형 문제가 현장 적용 문제가 나오게 되니까 문제는 트렌디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우리 방문가 홈페이지에 보면 이론은 컴팩트, 실전은 트렌디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 게 제가 여기서 그냥 또 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조금 이론을 컴팩트하게 준비를 하느냐, 공부하느냐 라고 하면 많은 선생님들이 그러죠. 나올 거 중심으로 보면 됩니다. 나올 거 중심으로 딱 봐요. 그러면 지금 이거 다시 볼 필요 없어. 어차피 다 교재에 있으니까.
보면 교육 과정, 방법, 평가, 행정 중심으로만 나오고 있어요. 네 가지 파트. 그러면 우리가 네 가지 파트만 보면 되겠네요. 교육 심리는 2년, 3년 만에 한 번씩 나오니까 가끔 한번 보면 되겠고. 자, 이렇게 하는 게 컴팩트하게 공부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어느 정도는 해줘야 됩니다. 선택과 집중을 어느 정도 해줘야 되는데 그거는 4순환, 5순환 때 얘기고요. 지금 1순환 때는요. 최대한 많이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최대한. 그래서 이게 그러면 왜 도대체 뭐 때문에 과방 행평이 많이 나오느냐라고 보면요. 우리가 교육 과정이라는 것은 교사가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 적용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그런 프로그램을 어떻게 교육하고 평가할 건지가 바로 방법과 평가인 거고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잘 적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지원 방안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러한 지원 방안들이 바로 교육 행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파트들이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죠. 아까 출제 원칙에 그렇다면서요. 현장에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지식, 기능, 소양 등을 묻는데 그럼 당연히 이 부분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더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누구 가르쳐요? 학생들 가르치잖아요. 얘네들 잘 이해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하려면 당연히 학습자의 이해와 관련된 교육 심리가 가끔씩 출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근데 물어봤어요. 왜 교육 철학과 교육 사회학은 안 나오고 있느냐라고 해서 이제 관련 담당자들한테 예전 담당자들한테 물어봤는데 지금 담당자 말고요. 지금 담당자는 제가 잘 몰라요. 그래서 예전 담당자한테 물어봤는데 딱 이유가 하나래요. 아까 우리 문제 몇 개예요? 소주제 4개잖아요. 이 소주제 4개를 다루기에도 사실은 버거워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중요성이 조금 밀리는 거예요. 조금.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교육과정 할 때 철학적인 부분들을 묻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방법을 할 때 약간 사회적인 부분들을 묻기도 하는 거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아예 배제되는 게 아니라 거기다 녹여 쓰는데 이게 어떨 때 시험에 출제가 될 수가 있느냐? 뭔가 이슈가 터지면 나오게 됩니다. 교육 패러다임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 기초학력 보장, 학습 격차 이런 사회적인 현상이 더욱더 부각이 되잖아요. 그다음에 구조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부각되는 순간 이 5등으로 돼 있던 교육사회학이 튀어나올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다 멘붕에 빠지게 되겠죠. 근데 그게 어떨지 예상하지가 못해요. 요번에도 그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시험 출제 그 위원장을 비롯해서 이렇게 들어가면 언제나 교육 철학 쪽에 소양이 있으신 교수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들도 시험에 나올 수 있어서 이 부분들을 공부할 수 있는 시기,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시기는 사실 1, 2월밖에 없습니다. 3월 달부터 가잖아요. 선생님들 전공하기 바빠요. 일 병행하시는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일 병행하시는 선생님들 3월부터 제가 볼 때는 6월까지는 공부 못해요. 진짜 못해요. 특히나 교육학 아예 못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면 7월이 됩니다. 7월 달에 교육 철학과 교육 사회학 볼까요? 더 안 봐요. 문제 풀기 바쁩니다. 9월 달 되면 모의고사 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선생님들, 이 강의 듣는 선생님들,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 이번만큼의 교육 철학과 교육 사회학은 조금 꼼꼼하게 준비를 하시면서 이걸로 듣고 끝내자고요. 그냥.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가 핵심적인 자료들만 복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 철학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조금 복습하면 좋을지 이따 본 강의 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제가 이런 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보고서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이렇게 뭔가 구조화하는 뭐 이런 것들은 없긴 할 텐데 사실 이거예요. 별건 아니에요. 제가 이제 보고서를 쓰면 선생님들 나중에 그 현장에 가셔서 여러 가지 교육 문서들 이렇게 보면 그 보고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림을 만들게 돼 있어요. 그냥 그렇게 요구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장관님한테 가가지고 40페이지를 보고할 수는 없잖아요. 딱 2페이지 들고 가거든요. 한 장짜리 요약본과 이 그림. 그래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물론 PPT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문서로 보고를 하죠. 그렇게 해야지만 장관님한테 5분 만에 보고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보고 시간이 5분 줘요. 5분. 많아봐야 5분. 3분? 5분?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려면 이렇게 그림을 만들게 되는데 제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림으로 만드는 것들을 조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사실 별건 없어요. 내가 합격을 하는 데 있어서 이론을 잘 숙지해야 되고 현장 적용 능력을 함양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실력 진단하고 계획하고 실행해서 평가해. 사실 진짜 뻔한 얘기입니다. 뻔한 얘기인데 이렇게 그럴싸하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보시면서 우리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은 제가 이거를 그래서 그러니까 3가지 스텝이라고 얘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 방문가에 보면 되게 그 광고 자료에 3단계의 접근을 통해서 합격에 다가간다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게 거창한 게 아니라 제가 이런 단계를 거치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나중에 선생님들 그 현장에 가서 뭐 답안을 쓸 때도 그래요. 기본적으로 학습자를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학습자를 가르치기 위해서 먼저 학습자가 어떤지 진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수준이 어떤지, 가족 환경이 어떤지 이런 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내가 공부할 때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수준이 지금 어떠고 내가 지금 강의를 집중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진단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개별 맞춤형 학습, 그러니까 선생님들마다 그 공부하는 태도도 다르고 방법도 다르고요. 시간도 다르고 다 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강의를 하는 게 절대적인 원베스트 웨이는 아니에요. 자, 그럴 수는 없죠. 그렇게 되는 거 제가 무슨 엄청난 그것도 아니고 선생님들마다 다 다양한 방법들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나의 실력과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력을 내가 어떻게 인지를 하냐? 제가 이제 교육심리학을 설명할 때 많이 얘기를 하는데 교육 방법 때도 그래요. 학습자를 진단해요. 나를 진단해요. 그러니까 학습자를 잘 이해해야 된단 말이에요. 학습자를 잘 이해하려면 먼저 학습자의 지적 능력이 어떤지 알아야 됩니다. 머리 수준이 어떤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학습자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머리 수준뿐만 아니라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떤지도 알아야 돼요. 동기가 어떻고 태도가 어떻고 그런 것들. 그래서 이런 머리와 마음을 잘 이해해야지만 학습자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거든요. 그럼 나를 한번 이해해 봅시다. 나의 지금 인지적 영역이 어떤지 정의적 영역이 어떤지를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이해한다를 조금 고상한 말로 인지적 영역이라고 하고 마음이라는 측면을 우리가 정의적 영역이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인지적 영역에 대해서 내 현재 수준이 어떤지 좀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내가 지금 교육학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알아줘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자료에 요약돼서 나오긴 했고 풀텍스트는 그 제 카페에 있습니다. 제 카페에 있는데 선생님들 기본적으로 한번 풀어보세요. 문제 30문제 정도 있거든요. 맞나? 30문제 정도 있는데 OX랑 빈칸 채우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풀어보신 다음에 내가 현재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냐 그래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제가 하반기에는 조금 어플로 조금 만들까 해요. 그래서 그때 뭐 선생님들이랑 상관없겠지만 후속 이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는 이런 게 있다. 그래서 홍보 좀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중에 제가 요번에 강의 이제 박물관에서 개강한다고 나서 질문 중에 하나가 많이 들어왔던 게 제가 현재 지금 이런데 기본 강의 들어도 될까요? 제가 이런데 나중에 2, 3순환부터 어느 순환부터 들어가야 될까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주시거든요. 그러면 이거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테스트 한번 해보시고 좀 더 심도 있는 그런 것들을 하시고 싶다라고 하면 저랑 이제 면담을 하거나 답안지 보여주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좀 더 구체적인 첨삭이 가능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레벨 이제 정답 수에 따라서 제가 레벨 1, 2, 3, 4로 나눠놨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다른 선생님들도 당연히 해보시고요. 다른 이제 뭐 지인들한테도 한번 해보라고 권해보세요. 그러면 비단 뭐 무조건 제 강의 들으라는 게 아니라 뭐 자신에게 맞춰서 뭐 다른 강사님들 거 들으셔도 되고 아니면 강의 안 듣고 나중에 바로 모의고사를 풀어도 되는 부분들이니까 이런 것들을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의적 영역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 내가 교육학에 대해서 얼마나 자신이 있느냐 이런 것들도 한번 테스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뭐냐면 기본적인 설문조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MBTI 같은 그런 느낌들인데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서 내가 강의를 들어야 되는 사람인 건지 그러니까 강의를 들어야 공부를 해야 되는 사람인 건지 아니면 나 혼자서도 할 수 있어 내가 이 정도 혼자서도 할 수 있어 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을 한번 테스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수준을 진단을 했습니다. 나의 실력이 어떻고 그다음에 마음가짐이 어떤지를 진단을 했으면 현재 상황을 조금 진단을 해줘야 돼요. 선생님들 이제 지금 여기서는 강의를 들으실 수 있지만 나중에 3, 4월 때는 직강을 못 듣는 경우들도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들을 진단하게 되는 거예요. 월별로 내가 교육학과 전공에 어느 정도 학습이 가능한지 그 다음에 수강을 할 수 있는지 온라인으로 할 건지 오프라인으로 할 건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1년의 과정들, 그러니까 1년 동안 어떻게 조금 프로그램을 가져가면 좋을지 그런 것들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를 먼저 진단하고 났으면 그 다음에는 계획하고 실행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스스로 학습 전략을 수립하는 게 좋아요. 학습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이 핵심인데 제가 교육학 학습은 크게 이제 4단계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실은 교육학뿐만 아니라 모든 시험이 다 그래요. 모든 시험에 기본적으로 내가 기본 이론을 공부하면서 합격의 토대를 마련을 하고 그것들을 이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암기를 하고요. 기출문제 풀어보면서 이것들이 중요한 이론이었구나 라는 것들을 알아요. 그 다음에 그 이론적인 것들이 끝났으면 내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연습을 해봐야 되겠죠. 인출의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 다음에 실전 연습까지 이어지게 되는 이 4단계는 사실은 어떤 시험이나 마찬가지예요. 논술형 시험이라고 한다고 하면 물론 객관식 시험이라고 하면 뭐 인출 이 과정들이 조금은 다를 수가 있겠지만 우리 시험은 기본적으로 모든 시험은 다 이런 구조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단계별로 무엇을 하면 좀 좋냐? 일단 토대 마련기에는요, 말씀드렸지만 기본 이론을 숙지를 하시면 됩니다.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지금부터 암기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암기할 필요 없고 복습을 막 4, 5시간 할 필요도 없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복습 4시간,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 어느 정도 그 할애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강의를 4시간 들었으면 저는 2시간 정도 복습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해니까. 암기하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하는 과정이니까 우리가 2시간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교육학 전 영역에 대해서 기초 이론을 이해하게 되겠죠. 그래서 기본 강의를 수강하거나 아니면 기본서 이렇게 보시면서 아 이런 것들이 있구나 라는 거 우리가 이해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내재화 단계는 우리가 3, 4월 정도부터 진행하면 되는데 이때는 기출문제를 정확하게 조금 보고요. 그 다음에 출제가 유력한 이론들을 걸러내는 작업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에 나중에 지금 이렇게 뭐 단권화도 하고 뭐 책 이렇게 보고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시험 전날, 시험 당일에 빠르게 이렇게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만 내가 빠짐없이 그 내용들 다 보고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을 하려고 하면 결국에는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한지를 이렇게 걸러낼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바로 이 내재화 단계에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아쉬웠던 것도 뭐냐면 선생님들 중에 기출문제를 이제 풀라라고 하시면 논술형 문제는 다 보세요. 14학년도부터 그런 것들 다 보시는데 그 이전 객관식 문제는 거의 아예 안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당연하죠. 근데 왜냐면 출제 유형이 달라졌으니까. 근데 객관식 문제도 의미가 있어요. 객관식 문제를 우리가 왜 봐야 되냐라고 하면요. 그때 출제진이나 지금이나 그렇게 많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거기서 그 나물의 그 밥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 좀 싫어하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풀이 있어요. 그 풀이 있기 때문에 그 풀 속에서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선생님들 이제 여러 강사님들 강의 듣고 그다음에 제 강의 듣고 그다음에 교재도 이렇게 보다 보면 같은 용어인데 다르게 표현되는 것들이 있어요. 중액 교육과정, 중액형 교육과정 이런 것들도 있고 조금씩 바뀌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결국에는 통일시켜줘야 된단 말이에요. 통일시켜줄 때 기출문제가 가능합니다. 기출문제에서 나오는 그 워딩으로 통일시켜주면 어쨌든 나중에 우리가 실제 출제자들이 기출문제 많이 보거든요. 있어요.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랑 조금 얘기도 맞추고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평가원의 실무진들이 그런 것들을 검사를 할 때, 그러니까 일종의 오타 검증하고 이런 거 하거든요. 그런 거 할 때 혹시나 기출문제랑 너무 똑같거나, 아니면 기출문제랑 용어가 너무 다르거나 그러면 거기서 좀 수정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출문제는 반드시 봐줘야 돼요.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푸는 이유는 우리가 뭐가 중요한 건지 이렇게 알기 위한 거고요. 그리고 2단계에서 뭘 하게 되냐면 단권화 작업을 하게 돼요. 그래서 단권화를 해야 되냐? 저는 필수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결국 말잖아요. 마지막 날. 그 시험 앞두고 1시간 만에 다 봐야 된단 말이에요. 내용들 다 보려고 하면 우리 교재 다 들고 갈 거예요? 2000페이지 막 그거? 아니잖아요. 거기 자리에서 볼 수 있는 진짜 핵심적인 거 한 권이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가급적이면 조금 아쉬워요. 먼저 이게 교재가 딱 나왔었으면 거기다 대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하면서 하면 되는데 어쨌든 이걸로 이 문서 형태로 나갔다가 나중에 교재가 나오는 거라서 선생님들 조금은 불편하실 수 있는데 어쨌든 저는 그 교재가 나오게 되면 그 한 권으로 그냥 다 끝낼 거예요. 한 권은. 물론 문제집이 있죠. 근데 그 한 권이 지금 제가 원고를 넘길 때 기준으로는 600페이지, 500 몇십 페이지였거든요. 근데 제가 글씨 크기가 크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다른 교재 기준으로 하면 300페이지 정도 될까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많이 보시는 책 있잖아요. 한 페이지로 끝내는 거. 근데 제가 그거를 잡기 위해서 만드는 거니까 선생님들 제 교재를 기본으로 기출문제 풀고 나중에 계속 인출 연습하고 쉬고 나면 거기다 대고 조금씩 써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충, 여백에다가. 그래서 어떤 선생님이 저한테 온라인으로 질문을 주셨는데 단권화를 별도로 자기가 만들어야 되냐 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 거에다가 옆에다가 필기하시면 돼요. 그리고 조금 어려운 게 있으면 내가 보충하면 되죠. 인터넷 검색을 한다거나 그래서 보충을 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한 권으로 우리가 끝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인출을 이제 하기 시작해요. 내가 이제 외웠죠. 내가 단권화 작업하면서 어느 정도 암기를 하게 되면 인출을 하기 시작하는데 선생님들 보고 바로 답안을 쓰라고 그러면 못 써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거에 익숙한 세대잖아요. 이 핸드폰으로. 근데 이거에는 잘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고 있음에도 이게 막상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인출을 할 때 차근차근 인출하는 게 필요해요. 처음부터 바로 실전 모의고사를 푸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기본적인 이론형이라고 할 수 있는 개념 문제들 있잖아요. 개념, 특징, 장단점 이와 관련된 문제들을 먼저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점차 실전 적용형 문제, 현장 적용형 문제로 풀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인출의 단계는 3순환과 4순환으로 구분한 게 바로 그런 측면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제가 만약에 수험생이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과 똑같은 상황이다라고 하면 저는 8월까지는 모의고사 안 풀어도 될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9월부터 모의고사를 풀면 되는데 7, 8월 달에는
단편적인 문제들 하나씩 풀면서 충분히 연습하시면 되고요. 제가 볼 때는 7, 8월이 사실은 우리 시험에서 제일 중요하거든요. 제일. 왜냐하면 그때 어느 정도 갈라치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장수생 선생님들 중에 일병행 하시는 선생님들 방학해요. 그 다음에 초수이신 친구들 방학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업으로 공부하게 돼요. 그때. 일병행 했던 친구들, 그 다음에 학업 병행했던 친구들이 전업으로 공부할 수 있는 시기가 딱 그 시기인데, 우리가 지금 일병행, 그러니까 안 하시고 그냥 전업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만약에 그때 조금 소홀했다 그러면 다 따라잡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7, 8월이 정말 중요한데, 그 7, 8월 그 중요한 시기에 저는 교육학은 문제풀이 중심으로 가고, 전공하셨으면 좋겠어요. 전공해서 아예 끝내버리자고요. 7, 8월 동안. 그리고 나서 교육학은 조금씩 감 유지하다가 9월부터 모의고사로 빠바박 들어가도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그게 더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9월 달로 가게 되면 실전 모의고사를 풀게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실전 모의고사를 풀 때 그냥 아무 문제 이렇게 막 푸시지 마시고요. 주제별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문제 한문항이라고 했잖아요. 한문항. 그래서 그 주제들이 있어요. 교육 패러다임과 관련된 주제들이 있습니다. 학습자 맞춤형 교육, 교육 격차 해소, 이렇게 그 시대에 우리 이제 2023년도에 가장 핵심적인 주제들이 있거든요. 그거 주제 중심으로 모의고사를 풀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그렇게 문제를 냈었는데 주제별로 나갈 거예요. 주제별로 올해 계속해서 이제 올해 상반기 정도에 나름의 빅데이터 분석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계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핵심적인 키워드들을 뽑아낼 것이고, 그걸로 주제 모의고사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를 풀다 보면, 아까 이제 말씀을 안 드린 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모의고사 나중에 가면 어떤 모의고사가 좋아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주세요. 어떤 거 풀까요? 그러면, 당연히 제 문제가 제일 좋죠. 당연히 제 문제가 제일 좋아요. 왜냐면 저는 문제를 혼자 만들지 않아요. 물론 다른 선생님들도 혼자 안 만드시는 경우가 있지만 제가 나름의 풀이 있어요. 나름의 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들하고 같이 만들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검수의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좋지 않았어요? 모의고사? 그죠? 나 되게 좋아하고 있어요. 제 모의고사. 그래서 제 모의고사는 진짜 알짜배기로 나오게 되는데 제 모의고사 다 풀었어. 다른 것도 풀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떤 게 좋냐라고 하면요. 그게 있어요. 선생님들, 아까 제가 우리 도입기, 과도기, 안정기 이렇게 설명하면서 우리가 문제가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좋은 모의고사와 나쁜 모의고사의 가장 큰 비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딱 모의고사 보고 그 밑에만 보세요. 소주제로 돼 있는 부분들. 그 부분 보고 문제를 풀 수 있으면 안 좋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다. 물론 구성이 다 이렇게 밸런스 있게 돼 있는데, 그 부분만 보고도, 그러니까 지문은 안 읽고도 풀 수가 있으면 솔직히 안 좋은 문제예요. 그건 현재 지금 트렌드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자료가 엄청나게 나오는데. 그러면 그것들을 읽어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좋은 문제예요. 그래서 선생님들 이제 나중에 시험 임박하게 되면 목차 연습도 하게 되거든요. 시간이 부족하니까. 답안 쓸 시간이 부족해요. 그러다 보면, 교육학 그래도 공부는 해야 되겠고, 문제 풀이 연습해야 되겠는데, 1시간 쓰기도 힘들어요. 진짜 팔도 아파요. 진짜 팔 너무 아파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하면 좋으냐? 그러면 그런 모의고사들을 골라내요. 그래서 꼭 그렇게 보면서 지문을 읽고 풀어야지만 풀리는 그런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제 걸로 일단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평가 단계인데, 생각보다 또 길어지고 있어요. 제가 말이 이렇게 많은가 봐. 말이 많은 것 같은데. 자, 그래서 말이 많으면 이렇게 많은 것들을 얘기해주고 싶어요. 자, 어쨌든 이제 평가 단계에서는 자기 성찰 단계를 하게 되면 돼요. 그래서 이때는 자기 첨삭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내 답안 나중에 선생님들 쓰시고 나서 내 답안 쓴 거 보기 되게 민망해요. 실질적으로 보지도 않게 되고. 근데 그때 볼 때 어떻게 되냐. 한 며칠 지나고 봐요. 며칠 지나고 이거는 내 답안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쓴 거야 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보면서 깔 거를 찾아요. 깔 거. 근데 깔 거라는 게 뭐냐. 혹시나 내가 잘못하는 표현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조금 아까 말했던 지양 이런 맞춤법 틀리는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중심으로 보고요. 저는 답안 스터디를 가급적이면 하면 좋겠어요. 하면 좋겠는데 물론 이것들로 인해서 부차적으로 오는 피로감이 있어요. 저도 예전에 이제 답안 스터디를 하고 이러면 꼭 한두 분씩 조금 저랑 안 맞는 분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 때문에 오는 인간적인 스트레스가 있어서 필수다라고는 얘기는 안 드리는데 가급적이면 하면 좋겠는 게 일단은 답안끼리 비교가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문제에서 현장 적용형 문제를 풀 때 그런 것들이 빛을 발할 수가 있거든요. 내가 쓰는 사례하고 선생님들이 쓰는 사례하고 되게 좀 달라요.
그래서 저도 작년에 이제 모의고사 반을 운영을 하게 되면서 진짜 저보다 좋은 사례를 쓰는 선생님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정리해 놨어요. 그래서 다 제 것처럼 오늘 답안에 쓰고 있는데, 어쨌든 답안 스터디를 하면 해야 될 게 뭐냐? 남을 깔려고 하는 게 아니라 타인의 장점 중심으로 정리를 해서 그거 뺏어오세요. 정말 구체적인 전략들 있잖아요. 실행 방안들. 진짜 되게 달라요. 그리고 과목마다 선생님들 조금씩 다르거든요. 이과 쪽 선생님들하고 문과 쪽 선생님들하고 쓰는 사례들이 되게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답안 스터디를 하면서 우리가 따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안 스터디를 할 때 칭찬을 많이 해주시면 됩니다. 칭찬을. 내 답안은 엄격하게 보고요. 타인의 답안은 칭찬 중심으로 보시는 게 바람직한 방향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조금은 전문적인 첨삭을 받고 싶다 그러면 이제 전문 첨삭, 이제 저희 이제 홈페이지, 그 방문가 홈페이지 통해서 뭐 하는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청해 주시면 제가 직접적으로 해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강의 끝나고 나서 이제 직강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강의 끝나고 나서 한번 가져오세요. 그러면 저랑 별도로 면담의 과정을 거치면서 하게 될 테니까 꼭 이런 전문 첨삭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잘 쓰는지, 무엇을 잘 못 쓰는지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서야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야, 1시간 동안 떠들어놓고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하는데 이건 빨리 할 거예요.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은 일단은 이번 1순환 강의가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를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제가 이게 뭐냐, 이번 컨셉을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컨셉을. 뭔가 좀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차별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다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저는 요거 딱 요 마인드로 저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그렇고요. 자, 앞으로의 모든 강의가 그래요. 저는 선생님들한테 그냥 이 수험 강의라고 생각하고 준비하지 않습니다. 제가 했던 일이 이런 거예요. 제가 15년부터 이제 교육청 교육부 생활을 하면서 연수를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기억도 뭐 횟수도 진짜 너무 많은데, 그리고 뭐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원격 연수도 해서 제 이름 검색하면 나옵니다. 제가 만들었던 프로그램이 나오는데 그때 마음가짐으로 해요. 왜냐하면 선생님들 중에 이미 선생님이신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간제 했던 선생님들, 그리고 내년에 다 어차피 현직에 나가실 거라서 저는 기본적인 마인드를 현직 연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막 이렇게 막 시험에 출제됩니다, 납니다, 뭐 이렇게 찍기 뭐 이런 거보다는 선생님 진짜 정말 좋은 선생님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노하우들이라든지 공부 방법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여기 쪽 보여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게 신문 기사입니다. 신문 기사라서 이게 오픈돼도 돼요. 이게 장관님이고 실장님이고 국장님이고 과장님이고 이제 저가 이렇게 딱 있는데 저 혼자만 노란 거 안 입고 있잖아요. 쪽팔려서 그래서요. 그래서 이게 그 민방위복인데 그때는 코로나 시기여가지고 매번 이런 걸 입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걸 왜 넣었냐? 제 인생에서 가장 설렜던 시간들이 이 시간이에요. 정말. 이게 정확하게 2020년 3월 17일인가였던 것 같아요. 17일? 17일 아니야? 3월 31일인가? 근데 이때 한 3, 4일 동안 집에 못 들어갔어요. 집에 못 들어갔는데 잠은 자요. 교육부에서 잠은 재워줍니다. 어디서 자냐? 책상에서 자면 됩니다. 책상에서 자는데 이때 그렇게 힘든 와중에 정말 저는 너무너무 설렜었어요. 제가 하는 일들에 대한 그런 자부심들도 있었고, 그리고 그 소위 말해서 그 정책복 맞는다고 해요. 뭐냐면 이게 아침 10시였거든요. 이때 딱 하는데 정말 문을 딱 열고 들어왔어요. 딱 열고 들어왔는데 그 플래시죠. 200개가 칙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였어요. 그 중에 하나. 그래서 막 내가 연예인 된 거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되게 좋아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의 마음가짐하고요. 제가 오늘 강의에 들어왔을 때 마음가짐이 사실은 지금 더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때는 제가 책임을 지지 않았어요. 제가 이렇게 쓰기는 했지만 어쨌든 책임은 이분이 지셨죠. 이분이 지셨는데 여기는 책임을 제가 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인생을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하는 거 하나하나가 선생님들에게 영향을 굉장히 많이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처음에 이제 유튜브로 이제 시작을 했었거든요. 간단하게.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런 선한 영향력이 있대. 그래서 선한 영향력이 좋아서 자기는 되게 뭐 좋았다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이게 이때는 어차피 내가 책임지는 건 아니니까 조금은 쉽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때 이제 정책봉을 만들면 뭐냐면 아침 10시에 발표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저녁 9시 뉴스에 나와요. 내가 이렇게 옆에 이렇게 물론 쭈구리처럼 이렇게 나오게 되지만, 그러면 이때 이제 3일 동안 힘들었던 게 다 날아가는 거예요. 야, 그리고 이제 그 캡처해가지고 부모님한테 보여주고, 그러면
이제 신규 사무관들이 그래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이제 앞으로 하다 보면 교육청에서 일하고도 하면 내 이름으로 만든 보도자료가 나올 때가 있어요. 오로지 내 이름 딱 찍혀서. 그러면 사무관들이 제일 뿌듯해할 때가 언제냐? 신규 때 그 처음 보도자료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것들을 가족방에다 다 올립니다. 막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제 갑자기 가족들한테 연락이 오면서 가족들이 저를 뭐라고 부르는 줄 알아요? 장관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해요. 근데 사무관 중에 장관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차관이 맥시멈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있는데, 우야든 그런 정책봉을 맡다 보면 힘든 걸 다 잊게 되는데, 저는 이때 마음가짐보다 사실은 지금 이 순간이 사실 더 긴장도 되고요. 설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인드로 강의를 진행하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문서상의 컨셉은 이거예요. 제가 순환체제를 계속해서 도입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왜 1순환 때 했던 거 2순환 때 또 하고 3순환 때 또 하고 이렇게 하시냐고 말씀을 주실 수가 있어요. 제가 이론 강의를 하다 보면. 근데 공부는 원래 그래요. 공부는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그냥 기본 이론하고 심화 이론 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끼워 넣는 것이 아니고 또 문제 풀 때 또 기본 이론과 심화 이론들 다루지 않은 이론들을 또 넣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줘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순환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 이번 기본 이론 강의 때 되게 참신할 거예요. 제 강의에 대해서. 오, 이렇게도 접근을 하는구나. 근데 2순환, 3순환 되면서 이거 했던 내용 또 반복이네? 당연하죠. 시험은 반복이에요. 그래야지만 내 거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써줘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기본이기 때문에 핵심 이론 중심으로 제가 생각하는 핵심 이론 중심으로 계속해서 반복할 거예요. 1, 2, 3순환 계속해서. 그리고 우리가 인출을 할 때 그러면서 이제 이론을 내재화하겠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인출 연습을 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 바로 실전 모의고사 푸는 게 아니라 조금은 재미없지만 이론형 문제를 먼저 풀 거예요. 특징, 장단점 중심으로만 계속 문제 풀고요. 그 다음에 실전 적용 문제, 그래서 구체적인 실행 방안들 나오는 문제 계속 풀 거고, 그리고 마지막에 실전 모의고사로 가는 게 저의 컨셉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1, 2, 3, 4, 5순환까지 제가 커리큘럼 가이드에 나오긴 했지만 이렇게 5순환으로 진행이 될 거고 중간중간에 특강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특강은 이미 교육과정 특강은 제가 올려놨어요. 그래서 보셨나요? 그거? 그래서 첫 번째 강의 제가 방문가게 오고 나서 첫 번째 그러니까 계약을 하고 다음날 찍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조금 아쉬워요. 너무 시간이 좀 촉박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요번에도 교육과정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때 다시 한번 조금 말씀드리기는 할 텐데, 어쨌든 이거는 1시간인 거고, 제가 교육과정 이 강의, 1순환에서 할 때는 아마 30분 정도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번 들어보시고, 추가적인 게 필요하면 들으셔도 될 것 같고, 아니면 아싸리 이거 듣고, 그걸 요약적으로 들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방문가 홈페이지도 있고요. 그 방문가 유튜브에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교육행정의 실제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행정을 되게 조금 어려워하시는 경우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행정이 제 입장에서는 제일 쉽거든요. 왜 그러냐 생각을 해봤더니 저는 7년 동안 행정 업무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이론으로 돼 있던 게 바로 현장으로 인출이 되는데 선생님들은 행정 업무를 하시진 않았잖아요. 가르치는 것들만 해봤지. 그러다 보니까 약간은 그게 어렵다고 느껴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진짜 교육행정의 실제 모습이 뭐냐 이런 것들은 이렇게 특강으로 우리 진행을 하고 우리가 다반 특강들도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 중간중간에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순환 강의는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총 14회에 걸쳐서 진행이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13, 14회는 우리가 한 달 늦어졌잖아요. 한 달 늦어지면서 어쨌든 그 다음 차수, 그 다음 순환은 다른 강의들하고 조금은 맞춰가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순환을 3월 첫째 주, 둘째 주에 시작하려고 하면 교육 사회학과 생활지도 상담은 온라인으로 제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데스크에 말씀을 주시면 아이디랑 이런 거에서 우리가 강의가 넣어둘 테니까 그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생지 상담 교육 사회학이라고 해서 진짜 안 보시지 마시고요. 꼭 보셔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시험 문제 어디서 나올 수가 있으니까 꼭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교재는 기본 이론서가 조만간에 지금 열심히 출판 쪽에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모의고사를 2번 볼 거예요. 이번에. 벌써 모의고사 안 봐도 된다면서요. 기본적인 것들, 기본적인 테스트용이에요. 그래서 되게 어렵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1시간 동안 푸는 게 아니라 30분 동안, 그래서 하프 모의고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프 모의고사는 우리가 총 2회 실시할 거고, 이거를 제가 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첨삭하려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 지금 현재 수준, 아까 말했죠. 진단용인 거예요. 진단용. 그러면서 그걸 바탕으로 필요하시면 제가 상담을 하면서 앞으로 3, 4, 5, 6월 달을 어떻게 끌고 가야 될지 한번 같이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3월달, 4월달은 어떻게 공부하세요? 이런 얘기들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일반적인 얘기들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제일 맞으려면 정확하게 조금은 실력을 테스트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는 무조건 최고 답안을 공개를 해요. 작년에 보셨던 선생님도 있지만
그러니까 학생들이라고 적고 선생님들 답안을 제일 잘 쓴 걸로 공개를 합니다. 물론 이름 가리고 그 다음에 자필로 된 거 말고 제가 타자로 옮기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거기서 보면 제가 최고 답안을 공개하는 이유 뭐냐? 일단은 저도 예전에 그 수험 생활할 때 최고 답안이 계속 되잖아요. 기분이 너무 좋아. 아침에 딱 오면 모의고사부터 봐요. 그래서 내게 있나 없나. 있으면 막 좋아하고 없으면 아쉬워하고 그랬는데 그게 자극이 되거든요. 되게 자극이 돼요. 그리고 어쨌든 자극이 돼. 그리고 거기는 그 좋은 사례들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답안 스터디라는 게 남의 거 뺏어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짜 그 답안 스터디 얘기 나와서 그런데 그 14년도 행시 전체 수석이 있어요. 우리 윤 땡땡이라고 제가 친하는데 걔가 세상에서 그걸 제일 잘했어요. 그래서 답안 스터디를 하는데 와 진짜 다 뺏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순환 이제 복습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복습을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목표는 20점이에요. 20점 무조건 맞아줘야 됩니다. 20점을 목표로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모든 이론을 다 이해해보자고. 암기가 아니라 이해를 하다가 안 되면 저한테 질문 주시고요. 안 되면 뭐 제 답이 느리면 인터넷 검색하면 되잖아요. 요새 인터넷 검색 얼마나 잘 돼 있는데. 그래서 기본 이해에 충실하시면 되고요. 복습 시간은 어떻게 잡아주면 되냐? 최소는 강의 시간의 2분의 1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4시간 강의를 하게 되면 2시간 정도 할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선생님들이라면 이렇게 공부할 것 같아요. 월요일, 화요일 날 아침에 강의 듣잖아요. 이제 점심 먹습니다. 점심 먹고 한 2시쯤 될 겁니다. 2시쯤 되면 2시부터 한 5시? 맥시멈 5시? 요 정도까지 오늘 강의 들었던 내용들 교재 보면서 그냥 복습하시면 돼요. 이해가 안 되면 체크만 하시면 되고요. 암기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지금 암기해봤자 나중에 기억 안 나요. 그래서 2회 시간, 그러면 우리가 일주일 중에 딱 요 정도만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시간은 휴식하시거나 아니면 전공하세요. 전공하셔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부적인 방법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흐름만 좀 파악하시면 됩니다. 흐름 딱 파악하시면서 이렇게 나왔구나. 그리고 이런 것들이 기출됐었구나.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구나. 라는 거 이해하시면 됐다가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은 교과서 별도로 조금 보시거나 그러니까 교수님들 교재들 있잖아요. 그런 거 보시거나 인터넷 검색. 저는 인터넷 검색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강의를 하다 보면 그게 있어요. 저는 이해가 돼 있거든요. 근데 설명을 하려고 하면 약간은 이게 이렇게 하면 좀 어려울 것 같아. 그럼 어떻게 조금 찾아보면 그냥 인터넷 검색하면 선생님들 중에 단권화를 인터넷으로 하시는 선생님들이 있더라고요. 자기 카페에다가, 자기 블로그에다가 이렇게 올려놨는데 그런 것들 정리가 되게 잘 돼 있고 그리고 그 선생님들이 장수생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강사들을 이렇게 종합해서 주신 선생님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보라는 게 아니라 내가 어려운 부분만 찾아서 봐도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1순환 요번에 컨셉은 이론과 현장의 균형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본적인 이론들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현장형으로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나올까요? 라고 하면서 간단하게 문제를 제시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복습 자료도 같이 들어갔나요, 지금? 복습 자료 있죠? 거기 보면 출제 가능 포인트라고 하는 부분들이 오늘 강의를 하면서 현장형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인 거고요. 그 다음에 객관식 문제로 되어 있던 거는 그냥 말 그대로 오늘 복습용인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 지금 제가 출제 가능 포인트는 답을 지금 제공해 드리지 않았잖아요. 그냥 강의 중에 간단하게만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문제는 나중에 4순환 때 모의고사 문제로 그러니까 실전형 문제로 다시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요번에는 그냥 간단하게 연습만 하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그 복습형 형성평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만 한 번씩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론과 현장의 균형을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는 1시간 하고 싶었는데 또 15분 길어졌네. 잠깐 쉬었다가요. 우리가 본격적으로 교육 철학 공부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그 2층에 연구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동 연구실인데 거기에 오셔서 질문해 주셔도 됐고요. 그 다음에 강의 끝나고 나서는 여기 계속 있을 거예요. 잠깐은. 그래서 그때 질문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온라인으로 질문을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잠깐